과학자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누구를 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렇게 접근을 해봤고요. 제 생각에 과학이 인간에 대해서 말해준 것이라는 어떤 제목을 붙인다면 거기에 등장할 첫 번째 인물은 사실 첫 번째이자 마지막 인물일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위상을 가진 인물은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다윈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드러는 드러는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을. 아는 건 진화론, 그 다음에 그렇죠. 종의 기원 이 두 개밖에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은 명성에 걸맞게 충분한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서 아 좋아요. 일단 영화적인 인물이군요. 이미 영화화됐어요. 그래서 이미 영화화되기도 했고 의외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지만 아주 유명한 그런 이분을 소개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좋습니다. 어떤 점에서 끌리셨나요, 우리 다윈님? 사실 그 진화론이라는 그 이론 자체가 우리 인간이 생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요.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 어떻게 생겨났나? 근본적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렇죠. 우린 무엇인가? 네. 이거 하나가 장대한 사실 스토리죠. 아 예. 그러니까 다윈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 집안에 어머니가 아마 이름만 들으면 아실 웨지우드. 전혀 모르겠어요. 도자기, 골프채 이름 같은. 도자기 접시. 웨지우드 접시. 그래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평생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한량이었어요? 그거를 한량이라고 하기에는 돈이 많아서 사실 직업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집에선 당연히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뭐 신학자가 되거나 근데 다윈은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의사는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고 때려치고 그래서 결국은 신학에서 학위를 받게 돼요. 와. 다윈이 신학 학위가 있어요? 아이러니네요. 근데 이제 그 신학 학위를 받은 바로 그때 비글호를 타게 돼요. 비글호요? 이름이 비글호예요? 배 비글을 좋아하셨나? 비글호는 배고요. 그 배는 이제 당시 영국 해군의 미션을 받아서 남미를 측량하러 가는 그런 일을 맡게 돼요. 남미. 근데 어쩌다가 그 배를? 그러니까 신학 학위를 받았는데 왜 그 배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신학 학위를 하면서도 그 자신의 그 다른 곳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다윈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하고 막 놀고 이런 것보다도 딱정벌레를 수집하거나 아니 그런 자연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그 당대에 유명했던 지질학자나 이런 생물학자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비글호가 이런 임무를 가지고 떠나는데 여기 이제 박물학자 한 사람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알아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나 못 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서 이게 쭉 돌고 돌아서 다윈까지 온 거예요. 근데 박물학자가 뭐예요? 박물. 박물. 다양한 것을 모으고. 그렇죠. 수집하고 이런 거죠. 우리 박물관 할 때 그 박물. 맞아요. 그때 다양한 거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땅에 가는 건데 그래서 당시 이제 그런 학자를 찾았기 때문에 다윈한테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은 너무 좋아 이거는 새로운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배를 타게 되죠. 비글호를 타고 그 여행을 5년간 갔다 오는데 5년이요? 무려 5년을. 왜냐면 남미의 끝까지 갔기 때문에. 난 못 타. 근데 다윈에겐 다행히도 배에 계속 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었고 이제 배는 다니면서 측량을 하고 자기는 어딘가 내려서 계속 있다가 이제 이동할 때만 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실제로 육지에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다윈은 남미에 탐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수집해서 자신이 모아놓은 것들을 계속 본국으로 보내요. 보내서 박제로 만들어 보내기도 하고 뭐 새로운 이제 화석도 찾아내고 그래서 다윈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그 유명한 과학자가 되긴 됐었어요. 그 탐험 여행 끝에 남미를 다 돌아보고 남미를 떠나서 갔던 첫 번째 섬이 바로 갈라파고스였어요.
근데 갈라파고스에서도 이제 많은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이 특별한 것이 대륙과 동떨어진 섬이잖아요. 그래서 이 섬에서는 정말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괴상망측한 생명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새들을 핀치라는 새들을 네. 관찰을 하고 부리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 섬이 한 개가 아니었거든요. 네. 몇 개의 섬이 있는데 제도라 그러잖아요. 네. 그 새들은 전혀 모양이 달라서 다윈은 다른 종인 줄 알았어요. 다른 종류의 새인 줄 알았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갖고 와서 이걸 해부를 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보니까 같은 종인 거예요. 근데 핀치였구나. 같은 종인데 왜 이렇게 변화가 심하게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일반적으로 보기 힘들어요.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은 워낙 이미 수많은 종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딱 평형을 균형을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이 섬은 워낙 좁은 고립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의 종인 새도 상황에 따라서 아주 급속하게 변화가 타타닥 일어나서 다양한 종류의 부리를 어떤 부리를 가진 새는 나무를 쪽이 적혀져 있고 사실 이렇게 다르면은 딴 데서는 다른 종이거든요. 여긴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돌아와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돌아와서 자신의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분석을 하고 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이거 생명의 다양성에 대한 자신이 답을 찾은 것 같은데 함부로 이야기 서서히 답이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불경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1836년에 돌아왔지만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출간되는 것은 1859년. 20년이 넘게 걸렸네요. 무려 한 25년 가까운 시간을 더 이제 보내야 되는데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과연 이것이 옳은 이론일까? 그리고 이걸 냈을 때에 자기한테 돌아올 엄청난 공격과 비난 이건 단순한 어떤 과학자로서의 공격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다 위반하고 모든 사람이 믿고 있던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고귀한 존재고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 깨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완벽한 증거들을 얻어야 한다고 믿고 질문을 하고서 그걸 다 답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보강을 하는 데까지. 근데 일단 욕을 물태기로 먹었을 것 같은데요. 욕을 먹은 정도가 아니라 왜냐면 진짜 뭐랄까 변을 안 당한 게 이상할 정도로. 심지어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다윈의 와이프가 독실한 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말을 이제 안 해요. 위험해서.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해주자 아내가 굉장히 분노를.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남편을 이제 보호하고 싶기도 했겠죠. 생각도 하지 마라. 다윈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다윈이 남긴 기록을 보면 다윈이 그 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과정이 보이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서의 모순도 수없이 찾아내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세상에는 아담과 이브밖에 없었는데 이 둘은 아들을 둘 낳는데 딸도 없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자체에서도 수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내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다음에 본인이 연구를 진행해 가면서 이렇게 진화에 대한 증거가 많은데 성경이 맞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느 시점엔 자기도 나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는 창조론을 믿을 수 없다. 이런 글도 써요. 확신에 찬. 네. 그럼 진화론이라는 거는 심플하게 무엇을 말하는 책인 걸까요, 결국? 사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보는 생물들이 변화한다는 걸 의미해요. 첫 번째로. 생물들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생물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뭐 신이 창조했든 그냥 계속 이런 모습으로 있었을 거야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진화론은 그것이 아니라 생명은 끝없이 변화해가고 사실은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은 더 근본적인 생명체로부터 온 것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더 근본적인 것으로 더 계속 수렴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걸 끝까지 가져가면은 사실은 단 하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진화를 거듭하여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는 다양한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 디자인을 하거나 누군가 명령을 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이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서 사람들이 납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집대성하여 쓴 책이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아주 고도의 전략을 쓰게 돼요. 이 책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은 과학의 고전이라니까 한번 읽어볼까?
그렇게 읽어보시려고 했던 분들은 이제 읽다가 엄청난 그 자기 환멸과 아, 그래요?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책인데 시작 부분이 그래요. 시작 부분이. 그러니까 책의 시작 부분은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비둘기에 대한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영어로도 나오는데 찾아보면 다 비둘기라고 돼 있거든요. 아, 다양한 비둘기들의 수많은 이름들이. 비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나는 종의 기원이라는 그 위대한 이론을 알고 싶은데 왜 비둘기 이야기만 이렇게 오래 하는 걸까? 이게 이제 당시 그 다윈이 살던 시대, 그 시대에는 비둘기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그렇고요, 고양이도 그렇고 그걸 잘 키워가지고 아주 독특한 형태로 만드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윈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 거냐면은 이걸 봐라. 인간이 개입하여 특별한 결과를 얻고 싶을 때 비둘기를 가지고 이미 우리는 수많은 교배를 통해서 원하는 형질을 얻어왔다. 이미 그걸로 증명이 되고 있다 우리 주변. 하고 있지 않냐? 네. 우리는 진화를 벌써 시킨 해왔다. 거죠. 우리가 이걸 골라온 거죠. 우리도 혈통종들끼리 계속했듯이. 아, 네.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한테 익숙한 이 비둘기라든가 이 강아지라든가 이런 교배시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지루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엔 근데 이게 당대에는 지루하지 않았대요. 아, 그럴 수 비둘기 있겠네. 얘네 집에서도 비둘기 키우고 저기 집에서도 네. 비둘기 키우니까 심지어 출판사에서는 이 원고를 받은 다음에 이게 입담하는 원고인데 이 책을 다 출판하기보다 요 일장 앞쪽만. 요 비둘기 요 일장만 따로 내면 이거 대박이다. 대박 칠 거다. 이거 우리 분리합시다. 네. 근데 이건 이제 다윈의 그 의도를 몰랐던 거고 아, 다윈은 이거는 사실 이걸 말하려고 쓴 건데 접근법이 굉장히 스무스하네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중간에 이 비둘기 얘기가 끝난 다음에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로 가는 전환부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제가 보기엔 위대한 접속사가 나와요. 위대한 접속사. 하물며. 하물며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 앞에 문장이 뭐냐면은 이처럼 우리 인간은 비둘기와 다른 동물들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교배를 통해서 개량해 왔다는 거예요. 개량해 왔다. 하물며 자연은 수많은 생명체의 경쟁을 통해서 이것들을 그 환경에 맞도록 계속 선택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연 선택이 거기서 나와. 그렇죠. 바로 인간이 해왔던 것을 이 자연 전체가 그 순간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존재들을 선택해왔고 이 생명종 전체를 바꿔왔다. 자연이. 네, 바로 이 얘기를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겠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할 것이다. 야,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25년이 걸렸구나. 야, 그런 책이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단순히 어떤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인간을 능멸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인간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린 거라서 문제가 된 거죠. 거북했을 수 있죠. 거북했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어느 한순간에 정확히 모르지만 한 38억 년 전쯤에 지구에서 시작되어서 그 이후에 똑같은 시간 동안 진화해 온 거예요. 우리와 박테리아, 바이러스 할 거 없이 다 뭐가 그냥 다르냐. 다 똑같은 그런 존재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이론에 충격을 받고 대단히 싫어했지만 근데 이 책이 너무나 완벽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영국의 과학자들 가운데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평가예요. 대략적으로는. 결국. 하지만 일반인들을 대거 진화론을 지지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사건이 이제 시작돼요. 이게 뭘까요? 어떤?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오해될 수가 있냐면은 선택받는다는 것이 어떤 경쟁을 통해서 약육강식의 세상을 합리화하는 식으로 이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생학 같은 것도 맞아, 어떻게 보면 바로 그거죠. 강한 네, 것들만 네. 살아남고. 강한 것만 살아남고 또는 이걸 거꾸로 보면 살아남은 것은 왠지 강한 것이고 이걸 인간 사회로만 좁혀서 보면 가장 지금 우월한 백인들이야말로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인종이고 아니면 유색 인종들은 지배를 받아야 될 그런 인종일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은 당시에 한참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해가던 빵만 유럽에게 아주 필요했던 열강. 어떤 사상이었을 수도 있던 그렇게 거예요. 쓰일 수도 있었겠어요. 다윈 자신은 알았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미리 우려했거나 우려했죠. 아 그런가요? 네. 악용될 수 있겠구나.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진화라는 단어를 초판본엔 쓰지 않아요. 에볼루션. 영어로 에볼루션인데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요. 그 에볼루션이 들어가야 되는 장소에다가 정확하게는 그 디센트 오브 모디피케이션이라 그러는데 수정을 통한 나아짐이랄까? 뭐 이 정도의 느낌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진화를 아주 완곡하게 풀었네요. 예, 완곡하게 네. 이것이 왜냐면은 그 에볼루션이라는 말에는 무언가 더 좋아지는 듯한 느낌? 네. 뭔가 방향이 네. 있는 듯한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다 보니 다음에 이게 또 한 단어로 착착 붙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단어로 귀착됐는데 후회하죠. 이걸 나중에 후회하고 뒤에는 쓰긴 쓰는데 계속 안타까워해요. 아, 여기에는 어떤 나아진다는 진보한다는 개념은 없다. 네. 사실 진화는 이유가 없거든요. 음. 진화는 정말 그 매번 아주 무작위적으로 변이가 일어나고 그 변이는 대부분 다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줘요. 우리가 DNA가 이상해지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네. 이따금씩 그것이 좋은 좋은 결과를 결과가.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선택되고 해서 더 번성하게 된다는 건데 이때 이 개체가 선택되는 이유는 그냥 그냥 운이에요 다. 근데 사실은 이유는 별로 없고 이런 단순한 규칙만 있을지 몰라요. 진화론이라는 단순한 규칙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의 마지막 이게 문장인데 처음에 몇몇 또는 하나의 형태로 숨결이 불어넣어진 생명이 여러 가지 힘을 통해 그토록 단순한 시작에서부터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한계가 없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고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는 생명에 대한 이런 시각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제가 찾은 건 뭐 의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를 찾았어요. 히포크라테스 하면 정말 제가 아는 건 히포크라테스 선서밖에 없어요. 내용도 모르고 똑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뭔가 의학을 처음 만드신 분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은 병원에서도 그 사람이 왜 의사의 선서에 등장할 수밖에 없고 의학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런 이유를 몰라요. 얼마나 옛날 사람이죠? 그때 그리스 달력으로 따져보면 이 사람 460년. 이게 이 히포크라테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으로부터 독립시켰다. 이게 의학을 독립시켰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 신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거나 네. 신에 의한 형벌이고 신한테 기도를 드려야 되고 신전에 와서 절을 해야 되고 나으면 신한테 감사를 해야 되고 그럼 예전에는 몸이 아프거나 하면 다. 신한테 가서 기도를 그렇죠, 하고. 그렇죠. 히포크라테스는 뭐랬냐면 이게 신이 아니고 어떤 증상은 분명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잘 찾으면 치료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동일한 원인이 동일한 증상을 발현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의학을 분리시킨 독립선언을 한 사람이고 최초로 인간학을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요. 인간을 중심으로 봤다 이제 드죠. 네. 그럼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증상이 나타나는 건 우리 스스로의 자연스럽지 못한 어떤 형태가 있다. 네. 그것이 환경적인 것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뭐 물이나 공기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그런 그 원인을 몰라서 우리는 막연히 신한테 물어보는 것이라는 거죠. 이 히포크라테스가 고민하는 건 보이는 증상에서 보이지 않는 인체를 해석하려고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해요. 해부 안 했어요? 못하죠. 아, 그때는 해부를 해부는 못했군요. 근대에 와서 겨우 그래요. 그 당시는 관찰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찰하기 위해서 환자의 똥을 먹어요. 환자의 똥도 먹고 콧물도 먹어보고 고름도 먹어보고 그리고 제자들도 먹게 해요. 와 대단하다. 내가 나만 과학이네. 나만 맛보고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이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자 이 맛이야 이 환자 이 질환은 이 일관성을 갖는 거죠. 사실
그러면 저는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도대체 정확히 뭔가 뭐고 선서 의사가 늘 그렇게 하시나. 그리고 왜 시작된 건가요? 그건 이제 뭐냐면 Oath of Hippocrates. 지금 선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제네바 선언이라고 해요, 실은. 네. 거기에는 인류에 대한 얘기, 인류애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고 1948년도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끔찍한 인류의 만행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 또 의사들의 약품 개발도 있었고 관여된 바도 있고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이 됐던 뭐 선서가 됐던 이런 것들 그 당시 많이 만들어졌어요. 네. 서양 의학은 히포크라테스를 원점으로 삼으니까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또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일부 가져오고 기독교적인 윤리나 뭐 이런 것도 들어온 거죠. 실은 원문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계약서예요. 계약서요? 그 어떻게 보면 노예 계약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뭔가 윤리적인 서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계약서라는 건 뭐냐면 날 탓하지 마라 뭐 이런. 내가 갑이야 뭐 이런 건가요? 동의했다. 우리가 계약서를 왜 써요? 그러니까 이거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너한테 주지 않을 거야. 너한테 내가 치료해주지 안 된다는 않겠다. 건 환자한테 받는 거군요. 아닙니다. 동료 의사끼리. 동료 동료 의사끼리요. 의사끼리?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학교가 없잖아요. 국가가 의대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네. 어떤 집은 설사를 잘 고치는 기술을 가진 집이 하나 있어요. 네네. 네네. 어떤 안지를 잘 고치는 그러니까 간의 비기예요. 다 하나씩 한 질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가 나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소아과, 뭐 한문학과, 정형외과, 뭐 뼈 부러진 거 잘하는 집안 뭐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의사가 명망을 얻으려면 그 수턱에 많은 집을 돌아다니면서 얻어야 돼요. 내가 또 검증해봐야 되고 지금도 마치 어디 청국장집 가면 네. 뭐 레시피 안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어느 집은 뭐 하나만 갖고 평생 3대가 맞아요. 내가 이렇게 이제 가서 우리 심 박사님한테 뭐 좀 알려달라고 심 박사님 뭐라고 하시는 그러면 넌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의 신, 희계의 아이라는 뭐 건강의 신, 이 신 남신 여신 모든 신을 걸고 맹세를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내 부모와 똑같이 여길 것이고, 제자가 되겠다 네, 이런 난 당신을 제재가 되겠다. 부모와 똑같이 여길 것이고, 당신이 돈이 필요하면 나 돈 얼마든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대학? 왜냐면 말싸는 몰입하셨네. 박사님 과몰입하신 것 몸이 같은데요. 여기까지 나오시는데? 지금 계약서 쓰려고요. 당신이 곤란하면 내 돈을 얼마든지 드리고, 저한테 혈연이 아니면서도 나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향후에 당신의 자식이 알려달라고 그러면 돈을 받지 않고 또 내가 또 선서를 하라고 내가 하듯이 이 선서를 받지 않고 증서와 돈을 받지 않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그럼 앞으로 누구를 가르치냐면 저는 제 자식과 당신의 집안 자식과 이 선서를 내 앞에 돈을 내고 한 사람 외에는 절대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르친다, 가르침을 받는다, 가르친다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의술이 전파되는 그렇죠. 거네요. 이 선언을 한 우리의 공감대를 가진 사람 환자를 위해서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문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사람을 낫게 하는 기술이거든요. 이걸 널리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표준화시키고 싶었던 거. 그렇네요. 일종의 네트워크 형태의 의대를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런 선서를 한 아스클레피오스 후손이고 히포크라테스 학파야.
라고 해야 돼요. 근데 방금 아스클레피오스의 후예라고 하셨는데 뭐 히포크라테스가 원래는 뭐 아주 뭐죠?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왜 이렇게 뭔 스가 많아? 아스클레피오스 후예가 아니에요? 그게 네. 신화의 아폴론의 아들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고 근데 실은 테살리아 지역에 살았던 명이에요. 근데 그걸 아스클레피오스가. 신격화 시켜버린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의술의 신이라는 사람인 그렇죠. 거죠. 지팡이 갖고 있는. 그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얘기했다는 얘기 거기 바로 나오는 그거죠. 거죠.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했던 수수께끼 같은 말이 하나 있었거든요. 너 자신을 알라밖에 모르는데 저는. 나도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빚진 닭.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뭐를 닭 한 마리를 뭐 빚졌으니까 갚아라 뭐. 그러니까 그 수수께끼를 풀어줄게요. 아, 근데 그것이 제가 보면 소크라테스는 평생을 절제하고 검소하고 누구한테 신세를 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신세 진 게 독약을 먹었어요. 근데 왜 그 약을- 신세를 진 거예요? 그게? 그 약의 효과가 좋아요. 고통 없이 죽게. 아, 내가 사약을. 사약을 먹었는데 야 드디어 발가락도 서서 마이병가 오면서 이제 곧 갈 것 같아. 자, 이 약값은 치러야지. 이 약을 준 그 신자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나는 이제 영원한 영생한 영혼의 세계로 갈 거야. 제가 해서 갈 때는. 계산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을 딱 처리를 하고 간 거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한 분이에요. 그럼 훨씬 멋진데? 아주 깔끔해요. 그렇게 이제 아스클레피오스라는 네. 의술의 신으로 신격화돼 버리니까 어떤 형태로든 아스클레피오스 집안이어야 돼요. 아스클레피오스를 팔지 않으면 일차 안 먹혀요. 현실적이네. 되게 현실적인 얘기네요. 명성이 있어야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아까 전집에서도 보면 절대 치료 불가능한 환자를 건드리지 마라. 왜냐면 치료하는 척했다 이게 안 나오면 너의 명성이 흠이 가니까. 아, 그리고 의사의 최대의 불이익은 불명예다. 돈이 아니고 다른 의사를 폄하하지 마라. 그건 네가 나약하다는 표시다. 의사는 수사학, 말하는 언변을 배워라. 또는 진료실의 매너랄지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되며 당당해야 되고. 되게 현실적인 조언들이 막 그러니까 들어가 의사를 있는. 위한 실용서군요. 실용서. 그렇죠. 의학에 대한 어떤 좋은 책이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70권이나 되는 거군요. 그 적을 게 70권이 너무 많아. 히포크라테스가 레토릭, 수사학이 중요하다. 의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게 단순히 이렇게 약을 팔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죠. 신뢰감을 주고 그렇죠. 그리고 환자들에게 이렇게 너의 병은 나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믿음을 적절히 주고. 잘 설명을 해주면 그렇죠. 자연 치유 효과 같은 것들로 나을 그럼요. 수 있다라는 네, 네. 그런 측면의 그렇죠. 수사학이겠죠. 그렇죠. 네. 실제로도 그런 게 우리 병원에 가면은 이게 과연 내가 제대로 이게 맞아요. 문제가 있는 건지 괜한 그런 더 게 알고 들 때가 싶은데 있어요. 맞아요. 근데 가끔씩 이제 어떤 의사분들 만나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맞아요.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듣고 나면은 플라시보 효과일 수 있지만 뭔가 좀 나아지는 느낌도 들고 마음이 편안하죠 일단. 그게 환자. 커요. 자동차를 몰고 가서 주유소 가서 경유차인데 원래 가솔린을 넣어요. 그럼 차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네. 우리는 심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차예요. 우리 몸은 우리 몸은 그런 심리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자 문화에서도 네. 제일 명의의 기준을 네. 1, 9, 2, 족, 3약, 4기 그래요. 첫 번째가 입, 두 번째가 발, 세 번째가 약, 네 번째가 기술. 왜 입과 발이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를 말로 어루만질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건 환자 본인만 아시죠. 옆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말로 공감해줘야 1차 신뢰가 생겨요. 맞아요. 네. 가서 그다음에- 많이 아프셨겠네요. 네, 이 말 맞아, 한번 맞아, 들으면 벌써 마음이 놓이잖아요. 두 번째가 족은 아까 지팡이 부지런함. 계속 내가 돌아다니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혈액은 빼갔는데 피를 팔아먹나 뭐 했나 알려주지도 않고 뭐 검사 좀 하는데 근데 부지런히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맞아요. 우선 판독 나기 전에 제가 봤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함 그다음에 새로운 약을 쓰고 새로운 기술을 쓰는 건데 이 순서가 좀 바뀐 것이 아닐까. 어찌 보면 우리가
그 병원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특히 종합병원에 가게 되면 정말 목을 메고 가는 거잖아요. 그분한테 저한테 모든 목 맨다는 얘기를 하시면 법의학된 선생님. 그분에게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의지하고. 내 그렇죠. 모든 그렇죠. 것들을 다 그렇죠. 보이고 진짜 의사 선생님 이렇게 되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참고로 우리가 이제 클리닉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무슨 클리닉 하잖아요. 그 클리닉이라는 것이 그 디클라인, 리클라인 이게 좀 기울어졌다는 표현이죠. 네. 몸을 벽에 기대고 누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의 머리맡에서 얘기한다는 것이 클리닉이거든요. 이 환자의 머리맡에서 계속 같이 기도하는 자는 대화를 하는 것이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피부 클리닉이 아니네요. 좀 다른데 그거랑? 피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드름이 너무 많아요. 수면 클리닉 코골이 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근데 의학 공부하실 때 그런 라틴어랑 그리스어를 배우시나요? 따로 공부하셨겠죠. 따로 공부하신 공부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따로 이제- 공부를 하셨겠죠. 이 단어에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던질려는 함의가 있을 것이다. 의학 용어에 굉장히 많은 라틴어가 들어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꾸. 그래서 진짜 오늘 유독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재밌고 좋은 얘기를 내가 돈을 받고 들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그럼 돈을 받지 마세요. 아니야. 돈 받아야 돼. 제방료도 받고 다 받아. 이 영화로 만든다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생각해봤는데 그 영화로 한다면 영화니까 가상일 수 있잖아요. 아까 그 소크라테스의 그 의문의 말도 다 네네네네. 해는 결말이 떠올랐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감옥에서 죽을 때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사실은 변장하고 들어온 히포크라테스가 있었던 거죠. 왜냐면 히포크라테스 이 망토를 후드티를 항상 입고 다녔어요. 아 그때 후드티가 네, 이제 항상 망토를. 그래서 권위의 와가지고 상징. 마지막에 설득한 거죠. 평소 친분이던 소크라테스한테 이렇게 죽을 필요 없다. 근데 이제 나는 받아들일 것이다. 이거는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화국이 무너진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약이나 좀 좋은 거 달라. 네.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가 그럼 이걸 드시게 하고서 약을 타도 주니까 먹으면서 그래 뭐 당신도 왔으니 그 의술의 신에게 닭 한 마리 보내드리 내 이름으로 하나 보내드리게 하고 막 먹고 죽은 게 아닌가. 그것도 또 좋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는 것을 보고 히포크라테스는 역시 정치의 무상함, 그렇죠. 세상의 무상함. 나는 역시 사람을 구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선서에 그랬어 있어요. 나는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음에 이른 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걸 처방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독약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후회하면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자막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나레이션이 않는다. 깔리면서 저 멀리 북쪽 이 테살리아로 떠나는 히포크라테스의 마지막 모습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딱 뭐 이런 거 제일 마지막에 동신오금 뭐 김영하 이런 이렇게 잠깐 김영하 각색 김영하 이래가지고 역시 소설 가지구나. 진짜 벌써 본것 이야기의 같아요, 이 상상력이. 영화를. 네, 아유 정말 옆에서 그래서 이런 분야를 넘나드는 것에 대한 가치랄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경계를 넘었던 대표적인 물리학자 중에 하나가 이 슈레딩거라는 사람인데 아 이분은 알아요. 고양이 집사. 사실 양자 물리학을 만든 사람이죠. 네. 뭐 노벨상도 받았었고 아주 가장 위대한 이론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말년이라면 말년인데 말년에 쓴 책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엉뚱한 책이에요. 아니, 물리학자가 무슨 생명 얘기를 해? 그러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을까? 그래서 이 사람의 서문에 이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일단 과학자들은 자기 주제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들이라고 보통 믿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분야가 아닌 거에 글을 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이야말로 과학자의 도덕적 의무다라고까지 생각한다고 처음에 이야기 시작해요. 하지만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네 분야도 아니잖아 그러고 웃음거리를 줄 수도 있고 나는 분명 실수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런 거대한 질문에 대해서 즉 생명이란 무엇인가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내 분야를 넘어간다 하고 쓰는 책이에요. 일종의 선언문 같은 느낌. 비장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1943년 그 슈레딩거가 했던 강연을 토대로 만들어진 그런 책이고요. DNA의 구조가 밝혀진 게 1950년이니까 사실 DNA도 모를 때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슈레딩거는 자신의 물리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유전이라는 현상이 물리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유전 정보는 원자 수준에 있다고 대담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마지막에 실수를 하죠. 마지막에 자기 생각에는 그 물질은 단백질일 거다라고 실수를 해요. DNA인데 지금 하려는 얘기는 그 슈레딩거는 이 중요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했고 물론 실수를 했고 옳은 것도 있고 하지만 누군가는 이 사람의 실수는 보지 않고 그 실수를 채워서 올바른 답을 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저는 어떤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을 넘어야 되는 이유는 저쪽에서는 알지 못했던 알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직관이나 새로운 맞아요. 통찰을 맞아요. 다른 분야의 사람이 와서 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중요하죠. 대신 대가는 이제 가서 바보가 되거나 그렇죠. 실수하거나 틀릴 그럴 수 수 있다는 있죠. 거죠.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정도를 감수할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영원히 할 수 없을 거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김상우 교수님이 2020년에 상을 주고 싶으신 분은 이 슈레딩거 씨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상한데 아니야? 아, 저 책 몇 권 있는 거예요? 몇 권? 이제 계속 드디어 꺼내실 것 같아요. 이제 아, 드디어 계속 나온다. 네. 이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기 자기 이제- 이름 써놓은 거 보세요. 저기 뭐 훔쳐갈까 봐. 아니 옛날 거 근데 진짜 정자로 또박또박 이게 쓰신다. 옛날 학생들이 이렇게 써놓잖아요. 야, 저 김상우. 그래서 제가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굴지 이제 이런 상을 주려고 하는데 줄 사람들이 여러 넘어갔고, 경계를 네. 넘은 근원적인 질문을 사람들과 던졌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쭉 생각해 보니까 여러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데이비 크리스천이라고 빅 히스토리 네, 네. 책을 쓴 사람도 있고 그 유발 하라리도 사실 사피엔스도 스티븐 핑커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통섭이란 책을 쓴 에드워드 윌슨? 에드워드 윌슨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상을 아마 첫 회에 주자면 이게 첫 회니까 네. 이러니까. 제러드 다이아몬드에게 책을 주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사실 이분이야말로 진짜 분야를 넘나든 사람 중에 한 분인데 네. 네. 지금 연세도 많으세요. 지금 85세, 85세이신데 일단 전공은 생리학, 박사학위도 생리학인데 그런 다음에는 이제 교수가 돼서 생리학 교수가 돼요. 의대. 네, 네. 근데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새에도 관심이 많고 인간에도 관심이 많고 근데 새를 연구하다 보니 그 뉴기니에 가서 이제 새를 탐구하게 되는데 뉴기니에 가서 사실 새를 보다가 오히려 뉴기니에 사는 사람들에게 눈이 간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과 사실 뉴기니는 또 아직 문명이 닿지 않았던 곳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런 질문을 받게 되죠. 그 원주민 이름이 얄리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한테 질문을 해요. 왜 당신들 백인들은 이렇게 거대한 배를 만들고 그 배에 이렇게 엄청나게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신기한 물건들을 갖고 오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만들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이걸 보고 있는 걸까 물어봐요. 바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한 분야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질문을 한 거죠. 왜 문명은 이렇게 저 유럽과 이 아시아에서만 이렇게 꽃피울 수 있었나? 일단 이게 과연 학문적인 질문인가? 이걸 과연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낼 수는 있는 건가? 이렇게 시작한 일이에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내는데 그게 이 책이죠. 이 청균세가 이제 퓰리처상을 받으면서 되게 유명해졌고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읽힌 그럼요. 책이었죠. 네. 근데 저거 많은 분들이 이제 사긴 했지만 읽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냐면 총까지 읽었다. 뭐 이런 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총이 제일 재밌거든. 저도 사실 다 못 읽었어요. 총까지 읽고 준 한 중간쯤 읽다가 안 읽었다. 다 못 읽었어요. 그러다가 막 코로나 뜨면서 다시 맞아요. 신균세가 무슨 내용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아까 제가 얄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쓴 거는 맞는데 이 책에서 이제 가장 그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신대륙이 구대륙에게 이제 완전히 그 점령을 당하는 그 결정적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제 당시 그 에스파니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신대륙에 가서 거기에 있는 문명과 마주치죠.
네. 마주치는데 거의 이쪽 에스파니아 쪽은 잘해봐야 스페인 쪽이죠. 스페인 쪽은 잘해봐야 한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고 물론 이제 군인들인데 상대는 몇만 명에 달하는 그런 병력을 가진 그런 문명이었는데 이 만남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저쪽 그 신대륙의 문명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럼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때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 스페인에서 온 구대륙 사람들은 손에 총을 들고 있었고 이 총은 철기로 돼 있는 쇠 금속 무기였고요. 네. 하지만 그 한두 번의 전투만 가지고는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문명을 다 멸망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결정적으로 신대륙이 무너진 것은 바로 이 균. 바로 구대륙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전염병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균인데 그 균이 구대륙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신대륙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균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인구의 거의 90%가 죽는데 그게 다 균 때문이었죠. 그럼 이건 이제 팩트고 이제 이 책의 질문은 왜 그렇다면은 그 사실 균에 대한 내성이 뛰어난 것조차도 이 구대륙 사람들이 더 우월하다는 증거인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이 총균쇠를 그들은 갖고서 왔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차근차근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의 결론은 한 줄이에요. 그 두 대륙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지리학적인 차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대륙은 인간이 살기에 좋은 이 온대 지방이 굉장히 넓게 분포가 돼 있어요. 아마 아시아부터 유럽까지를 쭉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문명을 만들어서 교류를 하면서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지식 가운데 하나가 이 총과 쇠와 같은 걸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 넓은 지역이다 보니 여기에는 수많은 인간이 작물로 삼을 수 있는 식물과 그다음에 가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균과 관련되는데 이 가축을 키우게 되면 이제 필연적으로 가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균들이 올라오죠. 우리가 네.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일찌감치 그런 가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구대륙 사람들은 이미 균에 많이 적응이 돼서 많은 사람이 죽긴 했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서 내성을 갖게 됐지만 신대륙은 이런 대형 포유류도 없었고 왜냐하면 바로 신대륙의 구조가 이 남북 방향으로는 좁고 길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네. 여기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지역은 온대 아주 짧은 지역밖에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충분히 큰 그런 포유류도 없었고 수많은 작물도 없었고 그 구대륙 사람들이 두 문명이 만났을 때 일방적으로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대륙과 신대륙의 어떤 문명의 차이는 그들의 유전자나 그들의 어떤 민족의 우월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리적 위치에서 온 것이다라고. 근데 이 한 문장을 보이기 위해서 이만한 책을 써야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책은 두께만큼이나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사실 생리학자가 인류의 역사에 대해 쓴 책이에요. 되게 웃기는 거죠, 사실. 즉 과학자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연과학자의 시각으로 뭐 수많은 종류의 콩이나 식물과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다 검증하고. 네, 종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동아시아에는 유독 콩이 많았고 다양한 종류의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반론도 많았고 논쟁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환경 결정주의라 그래서 인간의 많은 부분들을 오로지 환경으로만 치환해서 보는.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모든 종류의 논증은 무엇 결정주의나 극단주의로 몰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아까도 그 슈레딩거의 책을 이야기했지만 슈레딩거의 책을 놓고서 수많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단백질 아니잖아. 여기 중간중간 나오는 수많은 틀린 얘기들도 있어요. 아직 클리어하게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잘못을 자꾸 쑤시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이 분야를 넘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통찰에 집중해서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본다면 우리가 진짜 그런 문제에 대한 답에 접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첫 번째 상은 제로드 다이아몬드에게. 야, 시상식 시작된 지 뭐 거의 1시간 만에. 김상욱 교수님이 지금 뭐 총균세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당연히 지식인으로서 당연히 완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균까지만.
인간적이시다. 네. 저는 균은 못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책? 저는 뭐 사실 저 책이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진실은 우연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인류사의 커다란 흐름이 뭐 인종이 잘나서도 아니고 뭐 종교가 좋아서도 아니고 어떤 지리적인 우연으로 어떤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걸 보고 있으면은 그게 또 이제 놀랍고 사실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성으로 태어나고 또 어떤 계급으로 태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는 걸 알면 저는 좀 자기 인생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게 되지 않을까. 겸손해질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세상에 지금 많은 것들이 되게 파편화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학문조차 파편화가 된 그렇죠.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면은 자팍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세상을 조망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체감하는 일상에 뭔가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은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는 약간 자팍으로 살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문과이과 나눠줘도 그렇죠. 지리도 공부하고 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뭐 영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그리고 이과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과적인 것들을 약간씩 배우는데 대학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가서 한번 대학원에 가서는 약간 전문화 되더라도 저는 평생을 살아갈 때는 약간 고등학생처럼 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든 아니면 의사든 간에 지리에 관해서 재밌는 책이 나오면 약간 보고 그다음에 문학책도 좀 보고 그다음에 이거 보는 게 왜 필요하냐면 인생을 한 번밖에 안 살잖아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배운 전문적인 지식으로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기 어려워요. 결혼도 해야 되죠. 그럼 사람의 마음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연애도 해야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정말 알기 어려운 어떤 걸 알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또 슬픈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처럼 살아야 돼요.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고등학생처럼 산다는 건 되게 와닿는 비유긴 한데 숨이 턱턱 막히는 비유긴 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시험을 보지 않는 고등학생. 수능이 없는 고등학생. 수능이 그치? 없는 흥미만 느끼면 그것처럼 재밌는 게 그렇죠. 저는 공부를 계속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라면 사실 그런 걸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자기 전공을 하고 있고 너무 뭐 대학원 막 계속 다니고 완전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니까 아주 좁은 분야로만 계속 파고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옆으로 1cm만 나가도 전혀 모르는 세계가 돼 있고 저 사실 고등학교 공통과학 문제집을 사서 풀고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이 틀려요. 사실은 되게 많이 틀리는데 이제 분야가 아닌. 저 애가 이제 제가 푼 거를 채점하면서 엄마 틀렸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완전 좋죠. 그게 우리 힘을 엄마 주는 거죠, 천문학자인데 내 과학 문제 틀리고 난 맞는다. 이런. 근데 그게 제가 분명히 고등학교 때는 그걸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네. 열심히 공부했을 거고 그러고 나서는 천문학에서 거기서 더 범위 좁혀서 행성 천문학 그다음에 거기서 또 범위 좁혀서 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오니까 이제 점점 기본 교양이 되었던 그런 지식들과 좀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박사를 받으면 박자가 PhD라고 써요. 닥터 오브 필로소피거든요. 그게? 네, 닥터 오브 필로소피.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이 그리스 아테네 학당 시절의 그 철학자들처럼 이라는 뜻인데 PhD가 그런 뜻이었구나. 네, 그런데 오늘날 PhD를 받은 사람들이 그때 그분들처럼 철학 안에 수학과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게 있었던 그 시절의 그 잡학 박사인가를 생각하면 아니거든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정말 바늘과 같은 어떤 되게 좁은 분야 거기만 딱 공부를 하고 있어서 되게 아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프로그램은 그런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도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실은 제도의 문제를 한번 꺼내보고 싶어요. 이게 과연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이 제도를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선결해야 될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실은 법의학으로 좀 고민을 했어요. 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다들 불편하죠. 불편한데 삶의 끝이 죽음이라면 죽음도 삶이거든요. 이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범죄 연관성이 있을 때만 검시를 해요. 일관상 도드라지게 확인되는 건 없어요. 일단 정밀하게 분석해봐야지. 뭐 예상대로 상기부터 다 들어갔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안에 사고랄지 뭐 이런 여타의 자연사나 이런 것은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있죠. 그러니까 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22만 명, 23만 명 정도가 1년에 사망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 중에 약 10% 차지하는 2만 8천 명 정도가 사인을 몰라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범죄란 뜻은 아니죠. 번제는 아니고 전혀 온갖 검증을 종류의- 거치지 않는 거죠. 전혀 사인 미상이라 하더라도 장래 사망 등록이 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들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과연 이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그냥 계속 빠뜨리고 갈 것인가. 나한테 닥칠 때까지.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우리한테만 있는 것일까. 하다가 한번 예를 한번 찾아보자 한 것이 미국의 검시제도의 변천사를 한번 볼 수 있었던 마침 전기가 한 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프랜시스 글래스너리라는 여성분이에요. 이분은 미국 죽음에 관한 전체 시스템을 바꾸자라고 처음 얘기했던 분이고, 근데 이분이 이제 실은 시작은 51살 때 시작을 해요. 51살 때. 그 전에는 뭐 하시던 그 전에는 그냥 평범한 분인 것 같지만 아주 금수저예요. 아주 금수저인데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던 분인데, 이분이 그 당시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이분이 주로 활동을 하시거든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걸 운영을 해가지고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군 병사들 다 모아서 자기가 케어해주고, 전쟁 고아들 상대로 그 후원금 모금을 하기 위해서 연극 무대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느 것 하나도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다 물려받았잖아.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구나. 이게 내가 생존하는 이유가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앞으로의 삶을 그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뭔가를 바꿔야겠지. 이런 어떤 계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때 우연하게 51살 때쯤 몸이 좀 아파요. 그래서 이제 부자들, VIP들이 입원하는 이제 그런 또 요양원 같은 곳에서 오빠 친구를 만나요. 매그너스라는 그 의사를 만나요. 여기는 하버드 의대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보스턴에 있는 그 검시소의 검시관, 우리로 말하면 법의학자. 원래는 검시관이라는 제도는 코로너 그래요. 코로너가 이제 크라운 왕관 있죠. 이 크라운에 변형된 말이 코로너예요. 왕실에 귀속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또는 누가 사망하거나 살인하면 임자 없는 재산을 왕실로 귀속시키기도 하고. 이제 영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판사 역할을 했죠. 검시 판사 역할을. 근데 미국으로 오니까 미국은 워낙 인적 인프라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너 제도는 들어왔는데 임명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인을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고 농부가 하기도 하고 장례업자가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일반인이잖아요. 중요한 건 법적 권한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시신을 딱 보고 자기 마음대로 평가를 하고 자기가 또 임명한 위원회를 통해서 그냥 정리를 해버려요. 어떤 코로너들이 어린애 신생아, 아주 어린애가 사망한지 발견되니까 자기들끼리 심사를 하고 처리를 하고 돈을 수당을 돌려받고 이 시신을 또 저쪽으로 옮겨요. 또 그래 거기서 자기들끼리 또 해서 돈을 받고. 저런. 그런 식으로 돈벌이로 아주 전락을 해서. 불과 100년 전에. 그렇죠. 예. 부패가 너무 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보스턴 지역에서는 검시관 사무실을 처음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최초로. 그 검시 사무실에 병리를 마치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저런 대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억울한 사건들.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 무슨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허술한 건가? 뭐 죽음이 무슨 장사인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지? 하고 문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검시소를 데려가줘. 따라가서 이제 부검을 보고 인체를 보고 그 오빠가 하는 일을 보니까 야 이건 참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매그네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부검을 하고 검시를 하면서 인간 장기의 아름다움에 매료됐었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지는데? 그게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무한히 계속적으로 살아 움직였던 장기가 어느 순간 멈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처럼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삶을 영위했었을까. 그걸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게 그게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 단어에 매료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름답다는 그 표현이 언제나 감동을 주는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종종 이제 강의를 하다가도 야
이 수식이 얼마나 아름답냐. 근데 이건 진짜로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대칭성이나 더 이상 넣고 뺄 수 없다는 완결성 때문에 볼 때마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어떤 음악이 아름답다거나 어떤 그림이 멋있다 못해 아름답다거나 그 글도 단어 외에는 쓸 방법이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하기 사실 어려운. 네. 아까 좀 기이하게 들리긴 했지만 전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그 같아요. 표현이 네. 주는 어떤 무게가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프랜시스가 그래서 자기가 봤던 그 장기 아름다움에서 아름다움. 그림으로 그린 해부학책을 써요. 네. 거기에 이제 시를 옆에다 씁니다. 시까지 쓰셨어요. 여기서 시 이게 뭐냐면 인체 복부의 이제 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분이 그렇게 씁니다. 배를 열어보아라. 그러면 꼬아지고 비틀린 장이 보일 것이다. 벨벳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부채살처럼 강하게 너를 지탱하고 있는 견고한 장관막을 보아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사상 최초의 해부학 시네. 네, 새벽 시죠. 이게 그 이제 뒤로도 어떤 없었을 것 같아요. 사행시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배를 열어보면 장만 막 꼬여 있어요. 장이 근데 서로 꼬이면 죽어요. 네. 그 사이 잘 열어보면 장관막이 쫙 퍼서 서로 꼬이지 않도록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회가 굉장히 혼잡스럽고 거칠고 야만스러워 보이더라도 우린 그 기간에 부드러우면서도 어떤 형태로 견고하게 버티는 규칙과 규범이 있다. 뭐 이렇게 은유적으로도 볼 수 있는 형태. 오늘 또 뭐 정강이뼈가 나와요. 정강이뼈, 종아리뼈 뼈 두 개 네. 있잖아요. 네. 하체. 너는 나의 기억과 추억과 나의 사랑을 들어올리고 있구나. 너가 없다면 나는 단순히 하나의 머리와 굴러다니는 발일 뿐이야. 라는 그런 표현을. 정말 사랑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인체를. 사랑의 시를 장기에다 바친 건데 네. 근데 그 시를 썼다는 것부터 딱 보면 저분은 삶, 죽음, 몸을 생각하는 방식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장기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어떤 사랑의 대상처럼 묘사하잖아요. 네, 네, 네. 독특한 정신세계를 원래 이게 사실은 네. 그 서양의 과학의 핵심이죠. 그 환원주의라는 거잖아요. 네. 최대한 나눠봐서 쪼갤 수 없는 데까지 간 다음에 이거 하나를 딱 보면은 이건 이제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인간은 수많은 장기와 부분된 이런 기관들의 조립이고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해부해서 보면 장기들이 하나하나 다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뷰티풀하게. 네.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진짜 부검을 시작하시기도 하고 아니요. 그러셨나요? 이분이 이제 잘못 얘기되는 것이 법의학을 시작한 법의학자가 아니고 법률제도 이런 걸 전체를 바꾸려고 했던 사회개혁자로 보면 돼요. 사회개혁가. 죽음에 대한 부분은 내가 이 사회 제도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법률 바꿔야겠다. 교육제도를 개선해야겠다. 그다음에 경찰을 훈련시켜야겠다. 세 가지가 있어야만 죽음에 대한 한 사회의 나름대로 완결구조가 생기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법률 제도를 바꿔야겠고 전문 검시관 제도를 들여와서 법의관 제도를 코로나라는 일반인이 보지 않도록 그렇게 죽음을 전문가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권이 개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를 임명하는 것도 정치가예요. 정치가들은 이 질서가 그대로 좋아요. 자기들은. 자기 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권이 개입돼서 코로나 제도를 없애진 못해요. 그런 것은 부패 이런 것 많잖아요. 플랜 B로 가져온 것은 뭐냐면 검시해야 될 대상을 정하자. 그럼 그 대상에 해당되면 수사기관이 결정할 게 아니고 당연히 검시를 하는 걸로 하자. 국가가 대신 검시해서 사실관계는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CSI가 그런 데예요. 그 CSI 수사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제도는 내가 정치인들 만나서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교육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프랜시스가 왜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나의 자료를 가지고 이런 검시관 제도를 만들고 이 전문 법의관을 좀 많이 키워내는 걸 만들고 싶다. 교육을 거기에 하고 싶다.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네. 하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돈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영향력도 있고. 본인이 해야겠다. 중요한. 그래서 네. 하버드 학장을 만나러 갑니다. 아, 하버드 학장을 만나러 가고 내가 돈을 이렇게 낼 때 지정기탁이죠. 이분의 강의실을 이렇게 만들고 이분의 사무실, 실험실, 도서관 이걸 만들어주면 내가 돈 얼마 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돈으로 25만 달러니까. 이야. 1929년 30년에 25만 달러면 엄청난 겁니다. 베그레스는 사망하고 그 뒤로 후임자를 병리 전문의를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하버드에서
병리를 마치고 법의학 수련을 하려면 다시 수련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전문의가. 네. 월급이 적죠. 네. 이 보조에 월급을 주겠다. 음. 그래서 키워요. 근데 그 순순히 개인적으로 했었던 거예요. 그래, 교육제도는 그렇게 사람도 고용하고 월급도 주고 다 해보는데 문제는 일선의 경찰관들이 문제예요.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장항준 감독님께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은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감사하다 그랬는데 내 지갑에 손을 대셨나? 후원자로. 이제 제가 이제 장 감독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네. 과학 수사가 없으니까 너무나 중구난방이고 과학 수사의 필요성 자체를 몰라요. 누가 사망한지 발견되면 누굴 데려다가 강압 수사를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경찰은 무지랭이고 바보고 강압적이고. 그래서 이 경찰에 대한 것 교육을 해야겠다는 것이 1920년에 생각한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현장도 가지도 못하고 현장이 흐트러져 버렸고 자료 사진만 있으니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실은 이 사람이 워낙 부자여가지고 시카고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와서 그냥 파티를 할 정도예요. 100명 정도 늘상. 근데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오페라 단을 미니어처로 만들어요, 본인이. 그 수십 명을 다 악기까지 만들어서 악기 소리가 날 정도까지. 미니어처인데 그걸 했던 디오라마라고 하는데 미니어처인데 너무나 정교하죠.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사건을 재구성을 합니다. 집을 똑같이 만들고 사건 하나를 재구성하는데 침대니 다 만듭니다. 아 이게 디오라마예요? 엄청 정교한데? 네. 그 당시 1930년대, 40년대. 이건 뭐 거의 예술인데요? 작품이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여기에 와 너무 정교하다. 뭐가 있으면 그 경찰 수첩에 깨알 같은 글씨까지 다 써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현장에 사진을 이거 저 찍은 그냥 것 같아요. 사진 찍었다고 그렇죠, 하면 그렇게 보는 찍었다고 할 누가 거. 미니어처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네, 이 밖에 있는 나무까지 다 와 창밖에. 대단하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디오라마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한 지금 돈으로 4만 불에서 8만 불 사이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그런 것을 한 18개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하버드대 학장을 만나서 우리 하버드대 우리 법의학과를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서 경찰도 종합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18개를 갖고 와 일주일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범죄 현장에 대한 스토리를 주지 상상하고 않고 만들게. 거기에 목맨 거, 피 흘린 거 다 똑같이 만들어놔서 이걸 너는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정보가 없이 그거에 대한 너의 해석. 네가 본 것을 얘기해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시나리오 작가가 와요. 와갖고 정말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한다면 요것이 한번 재료가 쓰겠다. 나 경찰 중심으로 쓸 수 있겠다. 하버드 대학의 경찰학교에 앉아서 18개의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을 영화로 만들어요. 아 그걸 보고. 네, 그래서 그 제목이 하버드 대학의 살인 사건이에요. 근데 하버드 대학은 반대로 우리 하버드가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 그러겠죠. 엄청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조금 오해할 수 있게. 영화 안 되겠어 빼. 그러니까 그래서 미스터리 스트릿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요. Length and width, all right, with less pronounced muscular attachments. 최초의 영화가 나가서 그게 아카데미 각본상 후보까지 올라가요. 미스터리. 그렇게 해서 이것이 동기가 돼서 그렇게 이어진 게 CSI예요. 수천 페이지짜리 논문을 발표하는 것보다 의협이나 변호사들 많고 수백 번의 강의를 하는 것보다 한 편의 영화가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데 더 큰 효과를 발휘하더라. 한 편의 영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초가 우리 사인이라는 드라마예요. 드디어. 기다리던. 사인 드라마 이후로 국가수에 갑자기 10명의 법의관이 늘어나기도 했어요. 맞아요. 진짜요. 장항준 효과. 오늘 회식하죠. 제가 이제 실은 공국진 선생님이 이렇게 저희 법의학의 태두시거든요.
평생을 혼자 싸우셨거든요. 195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걸어서 책을 그 수만 60권 넘게 쓰시면 그 돈을 다 법의학회에다 내세요. 아이고. 옹국지 선생님이 사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평생에 내가 돌아가신 이런 드라마를 볼 수 있었다는 아 교수님 저 지금 소름 돋아서 칭찬을 한 몇 년 만에 들은 거 아니에요? 사인 한번 해드리세요. 아 드디어 너무 감사합니다. 와. 야. 그래서 제가 2011년도인가 옹국지 선생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못하게. 당시에 사비를 1,000만 원을 주세요. 우리 사인 드라마에 대한 상패와 상금을 드렸어요. 이게 맞아요. 사비예요. 아그 사비인지는 몰랐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중이 우리를 몰라. 왜냐하면 가족 중에 부검할 일이 없어요. 경험하기 힘든 근데 그런 속에서 그 사인이 등장한 겁니다. 진짜. 이 공원이 인정을 받았나요? 그 당대에? 경찰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아. 장례식장 경찰관들 그 교육생들이 많이 왔고 네. 경찰로부터 경감 진짜 경감 계급도 받고 네. 경찰에 있어서는 법정에서 이 교육생들이 많은 진전을 이뤄요. 프랜시스를 보면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이 일반인이 한순간에 느낄 정도의 문제점에